이제 바로 진행해 볼까요?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에요.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그동안 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여론조사 금지 기간에 있었던 판세를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SBS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배여운 기자를 특별히 초빙했습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폴리스코어라는 거 가지고 분석하신다고요? 그거 뭐예요? 폴리스코어는 제가 기사 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그 폴리스코어는 이제 제가 과거 개표 결과랑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종합한 거랑 폴리스코어. 그렇죠. 딱 정치 점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뉴스에 달리는 댓글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걸 수치화해서 요즘 계속 기사로 내고 있는데 요거 좀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관심 가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았고 격전지가 많았어요. 그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치열했나요? 좀 다크호스 지역을 좀 꼽아봤는데 일단 지금 새롭게 이제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을 하나를 제가 꼽았고 두 번째는 이제 화성을 또 지금 뜨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남에서 가장 민심이 들끓고 있는 부산 종합을 이제 제가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들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지역구 중에서 고현준 평론가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여가지고 용산 보죠. 네네네. 넘어갈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네요. 네. 아, 용산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몇 표 차였죠? 지난번에 0. 뭐 그때 되게 작게 났었죠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 890표인가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두 후보들이 리턴 매치예요. 네. 근데 용산에 대통령실이 이전해서 떴어요. 용산이 신정치 맞아요. 1번지. 네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분석 이제 좀 CG를 보죠. 준비를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용산을 보스톱밭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남동이라든지 이제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부촌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표를 보시면은 2000년 이후 총선에서 여야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당선이 되고 있는 게 용산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총선 역대 이제 두 번의 총선과 그다음에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와 그다음 대선 행정동별로 예. 여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득표율 차이를 지금 표시를 해온 거예요. 예. 파란색이 지날수록 이제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고 붉은색이 더 진할수록 이제 국힘이 우세했던 곳인데. 일단 흐름은 붉은색이 많아지는 건 맞네. 네, 흐름은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두 개 총선을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파란색이고 밑에가 붉은색이죠. 용산이 이른바 거의 남북 전쟁 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용산이 이제 위쪽이 숙명여대 중심으로 대학가 그리고 이제 뭐 후암동이라든지 청파동에 주택단지 밀집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진보 표심이 예전부터 좀 많은 편이고 네. 밑에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촌동, 한남동 그렇죠, 이쪽이요. 그렇죠. 네, 네. 동부 이촌동. 그래서 표심이 이제 접전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아파트 표심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표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그 아파트들이요 워낙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난 뭔가 했어요. 저 옆에 아파트 명이 있어. 브랜드들이 다 있네. 다 준비해 왔습니다. 아파트 왜냐하면 표심. 아파트들은 투표소 하나로 몰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소 하나 분석을 하면은 그 아파트 표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게 지금 신동 아파트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거야. 네, 저게 국민의힘 득표율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간의 득표율 차이입니다. 차이가 저렇게 네, 난다고요? 그러니까 70%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거는 예. 거의 거의 원사이드네요. 몰표 네.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번 선거에서도 이제 미세하게 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는데 과연 이번 부동산 민심이 또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완전 박빙이잖아요, 용산이. 네, 그래서 아파트 표심이 제가 꼽은 좀 핵심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은 이제 화성을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예요. 화성. 화성을은 반대로 이제 민주 텃밭이에요. 그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지만 예. 민주당의 이원욱 후보가 예. 이제 내리 3선을 했던 곳이 이제 화성을이거든요. 그래서 21대 총선이 가장 푸른색이 진합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민주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대선과 지선을 보시면 파란색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론은 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흐름이 최근 선거로 올수록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이 예. 표심으로 좀 보여서 재밌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 다음 거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시즌은 없나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네.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저기 3자 구조잖아요, 지금. 네, 3자 구조잖아요. 네.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처음에는 선거 초반에는 공영훈 후보 압도적으로 우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붙어가고 있어요. 이준석 네. 후보 많이 올라오고 네, 많이 있어요.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그 흐름도 꺾은 그 그래프의 기울기도 네. 너무 가팔라서 이번에 저거는 한번 까봐야 어. 알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저기를 선택한 이유들을 물어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유권자 저 연령층이 가장 젊기 젊다. 때문에 예. 내가 해볼 만하다. 뭐 반도체 벨트도 있지만 결국 이제 유권자 연령이거든요. 그 선택은 물론 뭐 결과가 다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지만 그 전략적 선택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냥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냥 젊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젊은 정치인을 대변하는 그 이상의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화성과 함께 고민했던 지역구가 세종이라고 들었거든요. 여러 군데 있었죠. 예, 세종으로 갔었으면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세종갑? 그렇죠. 좀 그 한 분이 몰랐겠죠. 없어- 예. 민주당 후보 없어질 걸 그때는. 지금 그냥 결과론적으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가려면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까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세종갑. 네. 예. 저 김수민 평론 네. 어떻게 봅니까? 이준석 후보의 미래.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쉽게 갈 수 있었다.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결과론적인 게 네. 공영훈 후보 논란의 여파가 없지 않아요. 아. 예, 아들에 대한 증여 네.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몰랐지. 저는 어떻게 그 알았겠어요. 이상으로 심각할 수도 있는 게 사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현대차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 그건 의혹입니다. 예,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예, 불거지고 근데 그 의혹은 사실 뭐 사실 판단을 차치한다 치더라도 약간 거기서 흠집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 공 후보가. 예. 네, 언론계 출신으로서 이제 네.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차라리 그 과학기술을 전공한 이준석이 더 이공계틱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판단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거기 저는- 한정민 후보는 거기서 일했는데 연구원이었는데. 네. 그 이제 한정민 후보는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 점에서 이제 기선이 좀 제압됐다고 보는데 이 대표가 일단 대구 출마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대구에 출마를 하면 거의 1등을 국민의힘이 맡아놓은 어떤 지역구로 가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는 봐요. 하지만 다만 가장 아쉬운 거 결정적인 거는 더 빨리 갔었으면 입니다. 네. 고민이 길었다. 예. 네. 2008년 총선 때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들이 아깝게 떨어졌는데 그들이 다 지역구 선정이 늦었어요. 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랐으면 좋았겠다. 네. 화성 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 이제 부산 얘기. 네, 마지막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은 제가 육각형 모양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저기도 이제 표심 변화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집 구조 이거 좋네요. 빨갛다. 네, 부산이 20대 총선에서 깜짝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5석까지 가져가고 21대에서는 이제 2개 뺏기면서 이제 3석이 됐는데 뭐 나름 선전을 했죠. 이제 보수 텃밭에서. 근데 이제 그 대선과 이제 지선에서는 완전히 승패가 이제 기울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시즌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정동별로 보면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빨개지네. 완전 빨개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흐름이 최근 선거까지도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유리했던 판이 부산이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번 총선에서는 너무 민심이 들끓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네. 여론조사 부산에서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가 종합을 해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라색이 접전이고요. 이제 붉은색이 뭐 그 국힘우세, 이제 파란색이 진보 우세 지역인데 보수 우세 지역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접전 지역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부산에서는 반반이 돼 버리는 거죠. 와. 사실 수영은 오늘까지도 지금 단일화 안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수영구는 정말 거저먹기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 되고 있는데. 어부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부산이 민심이 그만큼 들끓는다는 게 데이터로도 보이고. 저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디비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니 김수민 평론가 아주 궁금한 게 저 부산이 전통적으로 지금 세석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네. 원래 이 낙동강 벨트는 민주당이 도 해볼 만하고 이 구도심하고 해안가는 이제 국민의힘의 절대적 우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석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에서 맞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해안가라든지 구도심 이런 데서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이거는 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저는 국민의힘이 유의해야 될 게 부산에서 이번에 승리를 하더라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찍어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유권자들도 여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이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태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부산 경남은 뭐 서부 경남 정도를 빼면 거의 충청도에 가까운 지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스윙보트가 돼간다? 네. 그 지역. 예, 한쪽 스윙 정당 스테이트가 돼간다? 한쪽 정당으로 기울어진 지역이 아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이 사실 이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큰 차이인데 대구 경북은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보다는 올라갔지만 조직력이 그렇게 다져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4반세기 넘게 결국에 지금까지 쌓인 것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사실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의외로 그럼에도 낙동강벨트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현준 평론가 보시기에는 낙동강벨트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거물급 갖다가 딱 매치업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이런 매치업이 일종의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잘할 수 있었던 선수들을 오히려 너무 격전지로 데리고 가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어떤 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뭐 공천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 중량감 있는 뭐 서병수 후보라든지 등등을 옮겨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다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조혜진, 서병수 등등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선택이 조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산 지역의 민심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저기는 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그러니까 영남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과 함께 묶을 수 있는 그 성격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치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것처럼 진행이 되고 많은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겨우 29표? 우리 부산 시민들 농락한 거 아니야? 기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적어도 제가 아는 부산 지인들한테 연락했을 때는 특히 고령층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뭐 과거 YS 때부터 시작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어찌됐건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를 깔봤다간 당신들 큰 코 다칠 거야라는 것을 국민의힘에 이번에 확실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관심 지역구 몇 개 받고 배원 기자가 비례정당 지지도도 분석을 해오셨죠. 네, 분석을 하다가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조국혁신당 여론조사를 제가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뜯어봤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부터 한번 조사 볼게요. 방식. 네. 전화 면접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직접 묻고 답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무당층이 많이 잡히고 뭐 일반적인 민심을 많이 좀 대변하는 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보시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 이제 점점 오르긴 하지만 오르는 추세도 뭐 그렇게 좀 완만하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20%대에 이제 좀 머무르는 편이었고 작게는 뭐 15%까지도 나왔는데 ARS 한번 결과 볼게요. 네, ARS는 확실하게 확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ARS는 우리가 기계로 묻고 이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치 고관여층 혹은 팬덤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좀 저희가 투영을 해보면 아무래도 팬덤 지지층에 좀 가까운 조국 혁신당 지지층들이 ARS에 이제 과도하게 많이 이제 좀 그 대답을 하다 보니 좀 이게 과대 표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비례정당 지지도가 좀 차이가 커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김수미 평론가. ARS하고 무선전하고 대부분 어느 게 맞아요, 실제랑? 여론조사 좋아하시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네. 고관여층이죠. 초고관여층이야. 근데 팬덤은 아니야. 근데 ALS 저는 이제까지 전화 온 거 중에서 끝까지 받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들어보자 해서 해봤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이게 끝까지 가는 게.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딱 걸렸다 그러면
면접원들이 막 말씀하시면서 뭐 물어보니까 됐어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라면 전화 면접은 끝까지 응답할 것 같긴 하고 ALS는 그냥 전 안 할 것 같은데. 뭐가 더 가까울까요? 실제 민심에. 저는 이제 정책에 관련된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무슨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는 여론조사. 저는 그건 더 끌어요 네. 빨리. 내가 뭐 찬성한다고. 아, 여론조사의 무덤이네. 저는 그 여론조사에서 그런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쪽을 신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은 무당층이지만 정책적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반영됩니다. 예, 뭐 의대 증원 뭐 이런 거. 네네. 아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예를 모든 들면, 것들이 모든 그래요. 것들. 예, 예. 근데 선거 여론조사는 뭐 사실 근데 좀 이게 어느 쪽이 더 잘 맞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게 선거가 뒤로 갈수록 수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개가. 예, 그래서 이제 ARS 업체 중에 모 업체는 예. 우리가 적중률 제일 높다. 예. 막 광고를 많이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평소에 정당 지지율 체크하는 거하고는 또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선거랑은. 그래서 이게 좀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조국혁신당 사례처럼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이거는 이제 결국에 둘 중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될 거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대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거는 거대 양당의 대결이겠지만 여론조사 기관끼리의 대결도 굉장히 치열하다. 안 그래도 지금 전화면접 업체들끼리 협회 따로 있고 ARS 협회 따로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협회 막 선언해가지고 우리는 ARS 안 한다. 아, 그래요? 원래 ARS 안 하던 협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ARS 안 한다고 또 강조하고 ARS 쪽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대고 이렇게 계속 전투가 그래서 벌어지고 이번에 있어요. 김어준 씨 여론조사 꽃이 이제 과연 실험이 네. 과연 이제 맞냐 안 맞냐로 그 이제 확인해 보는 것도 이번 거기는 선거에 ARS랑 전화 면접을 같이 하죠. 네, 같이 예. 하죠. 네. 궁금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비싸게는 전화 면접 비싸죠. 더 비싸죠. 거의 사람이 비싸요. 아니고. 사람 써야 쓰는 되니까. 제가 한때 해봐서 아는데 사비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사비로. 예.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예. ALS보다는 무선전화가 훨씬 비쌉니다. 한 2배 정도 비싸요. 단골 할인을 해줘도. 단골. 그렇다는 거. 아, 갑자기 옛날 SBS는 생각나네. 전화 면접을 계속해왔죠. 입소스는 네, 전화 면접을 네.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자, 배 기자. 네. 이거 다른 거 데이터 또 분석하신 거 있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국정이랑 그 정당 지지도는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판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보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총선이지만 우리가 국정 안정론이냐 이제 심판론이냐 결국 이제 그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국정평가가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 볼 거는 의대 이슈 처음 카드 꺼냈을 때는 이게 호재로 왔습니다. 정권에, 그렇죠. 여당에.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예.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결국 혼란만 가중이 되고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이다 보니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 발표한 다음 날부터 예. 부정평가가 다시 기록이 보시면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죠. 예, 네. 빨간색이. 저게 지금 이번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정당 지지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당 부정평가랑 같이 연동이 예, 되는데 여당이니까 그렇겠죠. 네. 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핵심은 두 번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어허.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지지율이 역전되는 건데 저기 2월 달에 한번 역전이 되고 그다음에 3월 마지막에 한번 역전이 됩니다. 예. 근데 지지율이 역전이 원래 잘 안 돼요. 지지율이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분위기 타면은 잘 안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한번 뒤바뀐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저것도 역시 첫 번째는 민주당 빨인데 비명과 친명 간의 이제 그런 내부 갈등 때문에 민주당이 한번 역전을 당하게 되고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이제 저기 의대 정원 이슈 때문에 또 한번 뒤집어지게 되는데 저것도 이제 지금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고윤준 평론가. 이게 네. 아무래도 여당이잖아요. 왠지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하고 정당 지지율이 좀 같이 갈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대통령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은 여당 지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 갭은 많은데 아까 그래프 보시면 네네. 정당 지지율 갭은 별로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이번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고 선거 시작되기 전부터 중간 평가라는 표현을 예, 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통령이냐, 대통령과 정부냐, 대통령과 정부 여당까지냐 네. 이 평가들을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 여당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야당 평가거든요. 야당 심판 2조 심판 2조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도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정권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권 이퀄 곧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대통령이 이슈를 어떨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그 화끈함,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것들이 화끈하게 보여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이후에 식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해결되는 것들이 없고 앞서 골든크로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발로 나왔던 건 민주당들이 내부에서 갈등하는 걸 보니 국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 이쪽 파란 쪽을 안 보면 빨간 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 상승했던 효과를 보여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의대 정원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강과 이 뭐 생명에 관련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한 80%까지 지지를 얻었습니다. 증원한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내가 병원 가보니까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저 그래프에 나타난다. 근데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 그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에 대한 굴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인기가 없는 거죠. 뭐 여든 야든 별로 안 좋은데 따박따박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모습들이 그냥 고스란히 저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프에는 안 넣었는데 무당층이 한 7.5%로 마지막에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정당 지지율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선거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변수가 아니라 아주 많이 큰 변수긴 변수가 하죠. 7%포인트는. 예. 네.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우리가 그 실제 여론조사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댓글 가지고 민심을 알아볼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분석해보셨어요? 여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하는 여론도 있지만 뭐 좀 댓글에서 드러나는 여론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 댓글이나 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작년 9월부터 네. 네이버에서 이제 좀 열심히 좀 올바르게 활동하는 패널들 3,800명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들의 민심을 추적을 한 겁니다. 어허. 네. 그래서 댓글을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좀 분석을 하면 예. 뭐 악플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정치 성향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 선거를 이끄는 이제 투톱의 이제 댓글을 민심을 좀 가지고 왔는데 먼저 언론 재밌겠다. 보도 추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언론 보도 추이를 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언론의 관심을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기가 얼마나 지금 그렇죠. 있냐를 네, 이슈 주목도니까. 지표인데 보시면은 원래는 그 이재명 지금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그러네. 보도량이. 네. 근데 지금 거의 최근에 거의 다 따라 잡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저걸 보면은 지금 그만큼 이번 선거판이 좀 접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보도량에서 한번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음으로는 악플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댓글에서. 네. 악플. 악플 중요하죠. 네. 이거는 혹시 분석할 때 그 악플 다 읽어봅니까? 아니죠. 그 알고리즘이 다 판단을. 아. 저희가 이제 단어랑 악플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데이터. 아. 그러면 그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예. 네, 알고리즘이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보는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스트레스는 AI가 받는 건데. 좋은 시대잖아요. 아, 진짜. 제가 화가 날 필요는 전혀 네. 없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악플 비율이 지금 거의 40%까지 갈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화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 네, 지금 이번 선거판에서 요즘에 워낙 막말도 많고 뭐 갈등도 많고 반목도 많다 보니까 그런 민심들이 저 악플 지수에서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재밌는 거는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악플도 지금 꽤 많습니다. 네. 저건 역시 유난 갈등의 여파인가요? 유난 갈등의 여파도 있겠지만 지금 답답한 지금 지지율 선거 국면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고 있냐 이런 것도. 네, 뭐 하고 있죠. 있냐, 예. 지금 지게 생겼는데 뭐 하냐 이런 악플들이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진보층에서 좀 악플 비율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지금 악플에서도 비율이 다른 선거보다도 너무 수치가 높다라는 점은 이번 선거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이 좀 22대 총선에서는 좀 자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그래프를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맨날 네. 나오는 그 얘기군요. 뭐 유튜브 정치, 뭐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 진영 정치가 공고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악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여의도 골드러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